리플은 뭐 하는 코인인가 라고 하게 되면 돈을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투명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빠른 그런 생태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CBDC나 암호화폐가 더욱더 네, 오늘 모신 분은 리플 빅뱅 책의 저자시죠.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워낙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데 리플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리플도 상당히 유명하죠. 네, 세계 5대 코인 중에 하나니까, 뭐 하여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리플은 조금 비트코인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차이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처음 출시가 됐죠.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전히 좀 자리가 잡혀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완전 성향 자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POW라고 해서 Proof of Work 채굴 방식으로 좀 발행이 되고 있고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방식을 구현으로 해서 1000억 개가 애초에 다 발행이 된 그런 중앙화된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리플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쯤에 이 암호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선택했던 그 코인이었고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지금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비트코인 뭐 몇 배씩 오른 거에 비하면.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시세의 변동성이 없는 이유가?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2017년 그때는 좀 잠깐 리플이 반짝 올랐다가 2020년 말에 리플이 SEC로부터 증권성 심의에 휘말리면서 소송에 좀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 패턴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약 6년에서 7년 정도 굉장히 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뭐 리플사에 대한 XRP 코인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생태계에 활용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화폐의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변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글로벌 리스트들이 일부러 좀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치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과연 비트코인 뭐 이런 암호화폐가 과연 돈처럼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또 되게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봤고 근데 뭐 지금은 어떤 돈처럼 사용되기보다는 어떤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자산의 어떤 역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버렸죠. 네. 리플은 근데 미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발행이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역할로 사용되는 게 이 리플 코인의 목적입니까? 일단 리플 코인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해서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회사 이름이 리플랩스고요. 그 안에서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는 리플 원장이라는 그런 생태계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은행 간의 송금을 하기 위해서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한 번씩의 소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쓰이는 네이티브 코인 자체가 XRP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에 투자할 때 리플은 뭐 하는 코인인가 라고 하게 되면 결제를 위해서 인터넷 오브 밸류, 돈을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과거에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뭐 증기기관의 혁명이 있었고 에디슨으로부터 전기에너지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닷컴 버블이 불어오면서 인터넷 혁명, 3차 산업혁명이었죠. 그 다음에는 또 모바일 혁명으로서 지금 현재는 정보화 사회가 좀 구현이 됐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서 이제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 돈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섹터에 산업군이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섹터가 그 4차 산업혁명을 대체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매일매일 시세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리플은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리플을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사람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비교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좀 좋지 않은 형태가 보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제 소위 리플에 또 속았다,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리플에 어떤 비전을 보고 투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은행의 망을 금융에 대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코리아죠. BOK 같은 경우도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프로젝트 아고라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국제결제에 실제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게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중앙은행도 있고 5대 기축통화국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현재 7개국 약 41개의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프로젝트 아고라를 통해서 이 토큰화된 결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금융의 망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와 같은 그 월가의 주류 금권 세력들도 지금 현재 이런 BIS의 프로젝트에 맞게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ISO 2002라는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거든요. 이제 ISO라고 하면은 국제 메시지 표준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2002라는 것은 이제 금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블록체인에 탑재된 메시징 표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ISO 2002 안에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중앙은행들도 들어가 있고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을 필두로 한 예탁 기관들 뭐 DTCC나 클리어스트림 뭐 유로클리어 이런 기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사도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프트 체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탑재한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 그 시대가 구현되는 지금 현재 과도기 부분에 있는데 그 안에 중심적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욱더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점점 국경 간 결제에서 기업용 결제의 유틸리티로서 XRP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비전을 보고 리플에 투자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쪽 미국이나 어디 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네. 은행에서 저쪽 다른 나라로 송금하게 되면 스위프트를 통해서 가고 이게 저쪽에서 받기까지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보통 3일?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아, 3일 걸려요? 예. 하여튼 뭐 한 3일 걸린다 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플은 그냥 지금 바로 송금 보내면 바로 그쪽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3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나오는 문제가 비트코인은 과연 달러 패권을 놓을 수 있겠냐 미국이 그거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됐었다면 리플은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패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이 이 스위프트를 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스위프트 시스템은 깨지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러시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란이라든가 계속 타격을 줬던 것도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그 권한 네. 이거를 가지고 뭔가 압박을 가하는 건데 네. 이런 힘을 과연 놓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은행 단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득권이라는 그 연준이라든지 달러의 주인장들이 절대로 스위프트 체제를 놓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지금까지 약 100년이 넘는 역사 기간 동안 끌어왔고 그들끼리 연준을 통해서 금리 정책이라든지 돈을 풀고 돈을
빨아들이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영위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위프트의 기존 이 망이 깨진다라기보다는 여기 안에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새로운 스위프트죠. 스위프트 2.0이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 거고, 그것이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질문 주실 수 있는 게, 그럼 지금 유명한 비트코인을 쓰면 되지 왜 리플을 쓰느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블록 크기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TPS라고 하거든요. 1초당 몇 개의 거래를 옮길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봤을 때 6건에서 7건 정도밖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앞으로 계속 급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그 돈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 네트워크, 현재 TPS 기준으로는 초당 3,400개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송금을 하고 주고받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화폐의 가치가 균일해야 이게 문제가 좀 덜한데, 그냥 우리 환전 수수료 약간만 빼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리플 같은 경우 어쨌든 가격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안정적인 그 결제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 네트워크를 썼을 때 아무리 3초에서 5초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들 정말 초 단위로 가격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은행들, 그 보수적인 집단이 과연 리플을 쓸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에서는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 2017년 말부터 55%죠. 55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하는 그 잠금 장치를 해놓습니다. 매월 1일마다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리플을 은행이 애초에 먼저 가지고 있게끔 비축할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거래를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은행한테 판매와 대여를 해놓은 거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런 에스크로 물량을 리플사는 약 400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매월 1일마다 은행한테 판매나 대여를 해서 그런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오는 질문이 지금 뭐 각국마다 자체 CBDC를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중국은 이미 완료가 된 것 같고, 한국도 지금 뭐 테스트 중에 있고, 뭐 각 나라들이 만들게 됐을 때 자국이 만든 그 CBDC를 가지고 활용하려는 의혹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리플의 활용,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해서 리플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화폐의 이제 혁명 자체가, 물론 지금은 이제 종이돈, 법정 화폐가 있지만 점점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또 받아들여질 거고요. CBDC의 세상이 오게 될 거고, 암호화폐가 또 옮겨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CBDC라든지 뭐 각국의 법정 화폐를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 올려서 보낼 것이냐, 그 문제이고, 실제로 리플 네트워크는 XRP를 수수료로 쓰면서 보내지는 하나의 중간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CBDC를 러시아로 보낼 때도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충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뭐 연말까지 뭐 얼마를 돌파하네, 뭐 상당히 그 기대가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그 이 리플,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 상승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앞으로도 좀 시장 캐파시티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이클 주기가 있거든요. 그 인덱스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당연히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4월 20일 정도에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이제 항상 약 반감기가 지난 이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포모의 시기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뭐 재작년, 2020년, 2021년도 세 번째 반감기 슈퍼 사이클 때도 역시나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또
코인에 열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4분기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11월에 또 대선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반감기가 또 4년마다 있고 미국의 대선과 또 이게 맞물려져 있고요. 연준에서 이번에 최근에 B컷을 단행했잖아요. 그 시기도 약 4년 정도 주기가 있거든요. 항상 연준에서의 그 금리를 쥐었다 폈다 그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를 했던 사이클을 보면 3.5년에서 4.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또 그게 드라마틱하게 반도체의 공급 수요 사이클과도 맞닥뜨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제 그 사이클이 오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다시 한번 글로벌 포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그 반감기 이후에 이제까지나의 데이터처럼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물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간다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 뭐 리플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이 궤적이 좀 비슷한가요, 차트가? 네, 맞습니다. 뭐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의 큰 차트의 현황을 보면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특히나 우량주일수록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일수록 더욱더 조금 커플링돼서 맞닥뜨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근데 그 보통 또 데이터를 보면 반감기 이후에 급등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급락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지금 만약에 그런 상승을 바라고 샀다고 했을 때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모든 자산군,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은 5년, 10년을 바라보고 좀 길게 바라보고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좀 자손에게 물려줄 정도의 마인드셋을 탑재하고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서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매김이 더욱더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더 투자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물론 저도 내년 어느 시점에는 경기 침체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을 필두로 한 어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금융의 붕괴가 한번 쭉 미뤄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한 번의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맞닥뜨린 이후에 내년 어느 시점에는 또 한번 크게 붕괴하는 시점이 크게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매크로 경제와 함께 공부를 통해서 수량에 집중하면서 사이클 투자를 좀 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수익률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도 그 보니까는 진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면 오히려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이 오를 때 그리고 빠질 때 그 환경 주변 여건들은 언제 오르고 언제 어떨 때 언제 오르고 언제 빠지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해서 그 주기에 맞게 그게 또 미국의 대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준이 돈을 폈다가 뺏었다가 하는 그 QE와 QT 그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의 유동성이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많이 풀어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뭐 2조 위안 푼다, 뭐 경기 부양책을 한다 이런 매크로 경제 이슈가 있잖아요. 돈을 품으로써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기반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7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포모의 시기가 한번 올 것이고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 리플에 대한 그런 우량주 알트코인에도 큰 펌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그래서 뭐 해리스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놓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면 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의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의회, 정부가 출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내가 당선이 되면, 내가 재선이 됐을 때 SEC 게리 겐슬로 위원장부터 자르겠다, 혹은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샤라웃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뭔가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주의 성향, 카말라 해리스가 반암호화폐주의 성향,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 뿐이지 결국에는 누가 됐든 간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특별 정치자금 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뭐 서클사라든지 리플도 마찬가지로 리플사도 지금 대량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미국의 1등 거래소거든요. 그런 어떤 코인 암호화폐 회사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점점 더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그런 정부가 출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불과 한두 달 전인가 그때 좀 빠졌었다가 지금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따라 사도 될까? 투자해도 될까? 아니면 또 다시 좀 하락을 기다렸다가 사야 될까? 매수 시기와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저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사실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뭐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항상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그 달러 비용 평균법을 써서 정해진 주기에 맞게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그 코인에 대한 매수를 진행해라, 시간을 들여서 좀 들어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코빗 리서치 센터라든지 서울대 연구진의 논문 결과를 보면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분할 매수,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그 전략법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는 논문 결과 발표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5일에 한 번씩 1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조금씩 제가 믿고 있고 제가 공부한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815 모니터 구독자님들 중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점점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보니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거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리스크 요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반드시 다음 내년 어느 시점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일본이 올해 금리 인상을 17년 만에 단행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미루어 보더라도 2007년에 일본이 단행한 이후에 2024년 올해 이제 단행한 건데, 그 2007년 이후에 바로 내년이었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든지,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산, 뭐 그런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샤메 법칙 또한 이번에 맞아떨어졌잖아요. 뭐 실업률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어느 시점에는 좀 경기 침체, 그런 매크로 이슈와 함께 암호화폐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대략 20만 개 정도 매집을 했고, 또한 이제 미국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그 뒷배로는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월가의 주류 세력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라든지 그런 월가의 금융 마피아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발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뭐 이런 퍼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제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찍어내는 두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서클사고 두 번째가 이제 홍콩을 기반으로 한 이제 테더사거든요. 지금 현재 테더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블랙록을 뛰어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을 필두로 한 테더사를 한번 붕괴시킴으로써 코인 시장에 큰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 그러한 그 회사들의 어떤 주가 혹은 여러 가지 그 매도 매수 요거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으로 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좀 한 발 앞서서 파는 전략. 그래서 그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외에도 사실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려됐던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변동성 이거였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금지한다든가 중국은 아직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그 규제로 인한 리스크는 없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법안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FIT 21 법안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위한 미래 금융 혁신 법안,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고 불리우는 SEC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할권을 이제 CFTC 쪽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위임한다라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코인을 예치하고 이제 스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SAB 121이라고 하는 회계 지침 또한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미국의 상원 의원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규제안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를 점점 정부에서 받아들이게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미국 정부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뒤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더욱더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매집해왔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거나 스테이블 코인의 회사라거나 또 채굴 회사들도 다 지금 블랙록을 필두로 한 그 자산 운용사들이 다 뒷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더더욱 CBDC,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러한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 사실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모든 나라들 뭐 투자자들이나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세탁 방지법, 이것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은행이 됐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소들, 이러한 곳들을 자금 세탁 방지법을 딱 도입을 해서 어느 날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타격, 그 마지막 규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파워풀한 무기가 되고 관련된 것들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AML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법을 뭐 감시하고 한번 들춤으로써 뭔가 한 번에 뭐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5대 거래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트래블 룰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법을 지키면서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규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그런 가이드가 좀 잡힐 필요가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뭐 일본의 마운트 곡스의 해킹 사건이라거나 2022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대형 거래소의 파산, FTX의 파산이라거나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 사태의 붕괴. 사실 이런 부분 또한 그들이 만든 하나의 악재거리, 하나의 재료로 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제가 언급드린 뭐 테더의 붕괴 가능성, 뭐 매크로 이슈의 그런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맞물릴 수가 있겠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을 활용한 어떤 악재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가 뭔가 통과가 안 된다는 식의 악재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가 좀 받아들여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까지 도입된 이 상황에서 이제는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걸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각국에서 만들어지는 CBDC, 이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이 CBDC 자체 각 나라가 운영하는 이 화폐와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대립하지는 않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가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말씀하신 CBDC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1달러로 패깅되어 있는 돈이 되는 거고, 뭐 암호화폐는 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결제 플랫폼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탑재함으로써 굉장히 비용 효율성이 있고 투명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빠른 그런 생태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일환으로 이제 화폐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CBDC나 암호화폐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면서 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내년도에 혹시나 있게 될 미국의 경기 침체, 그로 인한 어떤 붕괴 상황은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주의 깊게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그 전에 팔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한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근데 만약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냥 붕괴됐다가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올해가 4번째 반감기였잖아요. 이제 2020년에도 3번째 반감기가 있었을 거고, 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갔다 막 엄청 열광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불장 시기에 한번 그때 불장의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M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년 말에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쭉 꼬꾸라졌다가 또 21년 말에 쭉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붕괴 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2분기나 3분기 어느 시점에 그런 매크로 이슈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좀 크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더욱더 큰 전고점을 저는 내년 2025년 4분기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빨리 팔고 경기 침체 왔을 때 싸게 들어가서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기다려야지. 이게 정말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타이밍 제대로 네. 하면 그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 맞습니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아까 언급드린 분할 매수를 좀 해서 좀 수량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리플 빅뱅 책의 저자시죠,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이슈,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문창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